그 환율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한 달간 그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니까 계속 그 원화 강세거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죠. 예, 달러가 약세요. 예. 작년 말에 그 달러 지수가 89에서 3월 달에 93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90, 뭐 예. 89 안팎. 예. 이게 달러 약세가 되니까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그 평가하고 전망할 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실질 금리가 누가 더 높은가 이 그림 하나 가져왔으면 이 실질 금리하고 원달러 환율 여기서 저 그림에 원달러는 축을 제가 거꾸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그 파란색입니다만 이게 밑으로 떨어질수록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이게 2로 갈수록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실질 금리가 지난 5월 달에 마이너스예요. 국채 수익률 10년짜리 2.1이죠. 소비자 물가 2.6이니까 0.5% 마이너스거든요. 우리나라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만큼 금리가 정상적이 아니든지 물가가 정상적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마이너스 2.5%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질 금리가 미국 실질 금리보다 격차가 확대되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했거든요.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안정됐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3분기에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면서 4% 중반에서 한 3% 중반으로 미국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국 실질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환율 오를 것이다. 그래서 3분기에는 저는 환율이 좀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3분기 달러 강세라고 보시지만 현재 최근 흐름 보면 분명히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국면이 지속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우리 정시에 그렇게 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말하면 원화 강세는 좀 들어와야 되는데 매수보다 매도가 많아지고 있는 이 이유는 뭔가요? 지난 5월 달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는데요. 2월 들어서도 뭐 거의 별로 안 사고 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아직도 한국 비중이 높은 거죠. 작년에 세계 MSCI 평균 지수가 14%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 31%는 올랐고요. 올해도 5월 말까지 우리 코스피가 한 12% 정도 올랐을 거예요. 세계 평균보다는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비중이 높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새 아까 계속 그 금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금리, 물가도 오르고 경제 성장이 오르는데 왜 금리가 안 오를까? 미국 금리가 안 오를까? 그거는 먼 미래 경제 성장이 다시 둔화될 수 있다. 여기에 또 무슨 예생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예생적인 리스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일시적으로 한국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도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3분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리 반영이 됐다. 코스피 비중이 높다는 말씀은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덜 남는다 이 말씀이죠.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동안 뭐 국내 주식, 사학연금, 국민연금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이 목표치보다 높아지니까 한국 경제, 한국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한국 경제 성장을 좋거든요. 근데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 비중에 맞게끔 줄이는 겁니다. 저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파는데 외국인들이 파는 거 보면 우리나라하고 대만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대만이나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적정 코스피 지수는 얼마 정도로 지금 보고 계세요? 뭐 제가 전에 한 2,7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2,750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실적이 그러면 올해 실적까지 반영된 지수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때는 이제 경제 성장이 우리가 뭐 명목 정상률을 한 4% 대부분 그렇게 전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졌어요. 경제 성장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은행도 올리고 정부도 조만간 하반기 경제 정책 발표할 텐데요. 뭐 4%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명목 GDP는 한 6% 안팎 될 것 같습니다. 물가 2% 정도 고려하면.
그래서 6%로 고려하면은 적정 주가가 한 2,850 정도로 2,800 조금 올라가요. 제가 그림에서 우리나라 그 적정 주가 한번 빨간 선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가는 명목 GDP만큼 조금 더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가가 가대평가될 수도 있고 가소평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사실 우리 주가가 계속 저평가 국면이었었죠. 작년에 코스피가 31% 오르면서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지금 3,240, 5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넣으면은 지금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우리나라 잠재적으로 잠재 성장률, 명목 잠재 성장 한 3% 안팎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일 것이다. 이게 이제 저평가 영역에 있었으면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으니까 주식시장에 저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 내지 5%. 근데 이게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은행금리 0.89%거든요. 1년 금리가. 근데 4 내지 5%라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제 4 내지 5%라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가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교수님은 지금 3,200 가는 지수가 2,850 정도로 조정받는다고 보면은 4 내지 5%의 수익률을 얻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그렇게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뭐 적정 주가보다 한참 오랫동안 실제 주가는 더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적정 주가보다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위에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를 수는 없다. 오히려 오를 확률보다는 이 괴리를 좁혀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가끔 나와서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관계수가 0.84거든요. 우리나라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이렇게 높은 변수는 없습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이렇게 높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은 우리 경제 성장 올라가고 기업 수익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데요. 이게 이제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뒤따라 가지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하반기에도 더 빨리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그래도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 제가 다음 그래프입니다만은 이제 과거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요.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이 얼마나 괴리가 벌어졌는가. 이걸 한번 추정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일평균 수출 금액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지난 5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한 33%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수출액, 일평균 수출액보다 말은 과대평가됐다 이 말씀이죠? 그만큼 아직도 괴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 맞습니다. 수출 많이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 거리를 좀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제가 계속 좀 기대 수익률 좀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 주가 보면은 1월 중순인가요? 종가 기준으로는 3,266인가요? 뭐 그렇게 갔었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거의 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거기를 또 돌파 못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관심 있게 봤는데 계속 뭐 월말 기준으로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 종가 기준 이런 거 보면은 계속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 증권사 지점장들 이야기 보면은 작년에는 계속 올라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돈도 생기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펀드나 주시장으로 자금 들어온 것 보니까요. 지금 고객예탁금 뭐 65조 안팎에서 정체 상태죠. 주식형 펀드 83조 안팎에서 정체예요. 그런데 채권형 펀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동하는 거군요. 자금이 주식시장이 이제 지루하니까 일부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보면 채권형 펀드는 계속 133조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사면 손해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형 펀드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낙관적인 생각들이 조금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상치 않네요. 채권 시장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게. 예, 그걸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라는 건 결국 이제 미래 실적이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수출액도 좋고 실적도 좋으니까 그리고 내년 실적도 좋을 거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계속 좀 밀고 올라가는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예, 저는 경기 회복 내년 상반기까지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모멘텀 측면에서는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경제 지표들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하반기는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지난 5월 달에 46%였거든요. 예. 이거는 기저효과죠. 네. 물론 절대 금액도 늘어나지만. 그런데 제가 예측해 보면요. 올 연말에는 수출 증가율 한 9%대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모멘텀이 많이 둔화가 된다는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이 최근에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는 실물하고 주가하고 이 거리를 좁히는 과정도 있지만 이 모멘텀적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또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크게 이제 모멘텀이 상실되고 갖고 있다 보는 반면에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이제 새로운 뭐 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런 업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볼 때 이제 어떻게 하반기 정도에서 그나마 좀 이쪽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도 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우선 이제 주식시장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고요. 네. 최근에 페이스북에 꽤 유명한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에 골드만삭스 직장이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올해 주가가 3,700까지 간다. 네. 근데 너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데 네 말을 따라야 되냐, 골드만삭스 따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참 어떻게 답해야 될지 저는 뭐 3,700 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냥 저는 이삭죽기라고 생각해요. 네. 예, 제가 오늘 또 이 방송 끝내고 또 강화도 농사지로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작물 재배하면서 씨 뿌리고 이게 꽃 피고 수확하는 시기가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작년 3월이 주시한 씨 뿌리는 시기였다면 올 1월이 수확하는 시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삭죽기. 예. 예. 그래서 정말 어떤 업종에 관계없이 예. 그냥 가격 업종에서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요. 네. 또 좋다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런 종목도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장이지. 예. 저는 주가 지수도 지루하고 예. 각 업종 지수도 지루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물론 여행주, 네. 비대면에서 대면 서비스로 가면서 여행, 음식, 예. 호텔 이런 것 관련주는 좀 오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도 이미 많이 반영했다고 올랐어요. 보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앞으로 하반기는 그냥 일부 종목장이다. 예. 이삭 잘 줘야 된다. 아.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씨 뿌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네. 예, 그 시기가 저는 내년에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는 어디 성장을 담아 놓으면 됐는데 지금은 업종에서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업종에서도 제일 좋은 종목을 또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이런 경우에 가장 좀 초보자들 입장에서 제일 나은 어떤 투자의 전략이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시기에는 그냥 배당 많이 주는 회사, 네.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회사, 이런 회사 주식을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면은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도 계속 우리 주식 비중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 지금은 이런 안정적인 주식, 이런 주식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제 1분기 가계부채가 1,760조 넘었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경고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1,760조라는 가계부채가 우리가 좀 물가는 좀 그렇습니다만 금리가 좀 낮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버틸 만한 수준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떤가요? 가계부채 우리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가계들이 가처분 소득에서 36%를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고 있어요. 네. 미국은 9%밖에 안 됩니다. 예. 부동산에 많이 묶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비율이 36%라면은 제가 이제
한 달에 월급 받아가지고 그 세금 내고 국민연금 내고 그렇죠. 네, 그 가처분 소득 중에서 36%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금리가 올리면 그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경제가 저는 세계 경제가 부채에서 성장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도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예. 네.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97년에 IMF 경제위기 겪었지 않습니까? 예. 이때 IMF 경제위기는 80년대 말에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죠. 가행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90년대 들어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하고 은행이 부실해졌습니다. 이때 기업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7%였었어요. 예. 근데 IMF 구조 조정하면서 이게 이제 70%로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110%가 넘어서 버렸습니다. 외환위기때를 뛰어넘었네요. 뛰어넘었어요. 기업 부채가 높고요. 예. 근데 우리가 외환위기를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으면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계가 상당히 건전했고 그러네요. 그때 가계 부채가 GDP 대비 46%. 예. 여기서 가계는 가계 및 비영리 단체. 네. 예, 그다음에 특히 정부가 굉장히 건실했어요. 6%. 6%밖에 안 예. 됐었죠. 그래서 약 170조 정도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기업 부채가 IMF 위기 전 수준으로 올라간 데다가 가계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100%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순수한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까지 한국 자금순환표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아까 1765조는 순수한 가계 부채고요. 예, 예. 이거는 조금 다른데 네. 가계가 지금 너무 빨리 부실해지고 있어요. 아. 예, 여기다가 이제 정부가 계속 돈을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만약 금리가 오르면은 기업 문제, 우리나라 기업 중 중소기업 50%가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00% 미만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50% 정도가 네. 1년에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니다. 그렇죠. 네. 대기업도 25%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그 비율이 올라가지고 기업도 구조조정해야 되고요. 가계 이자 부담도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급격한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텐데 결국 투자 감소, 소비 감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이주일 총재도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금리 적정금리 3%라고 추정했는데요. 제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기준금리 추정해 보면은 네. 우리도 현재 1분기에 1%가 넘었었고요. 네. 지금 기준금리 0.5%죠. 이 4분기쯤 되면은 우리도 한 2.5% 정도 돼요. 아.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 기준금리 인상 여러 군데서 뭐 시사하고 빠르면은 뭐 4분기 인상할 것이다. 뭐 일부 빠른 사람들은 3분기 인상할 것이다. 예,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예. 예, 그런데 과연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빨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상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한국은행도 지켜보다가 내년 상반기에 미국과 같이 금리 인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최근에 그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신간 발간하셨던데요. 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출간되는데 아직 뭐 책이 안 나가지고 못 가져왔습니다. 예.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예, 예.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세계 부채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심각하다. 예. 이게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예. 이게 내년 하반기쯤일 것이다.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큰 흐름 보면은 세계 성장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된다. 예. 특히 중국, 뭐 인도,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여기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할 것이다. 예. 예, 그 다음에 미국 경제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리도 오르든지 주가도 떨어져야 된다. 안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미국 수익률이 다른 나라 수익률보다 낮을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미국 투자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미국 비중 앞으로 10년은 줄이시고 네. 아시아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 코로나로 우리 인류가 건강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됐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좁히면은
뭐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 예. 그다음에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헬스 이거 뭐 많이 올랐지만은 저는 중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오래 살고 건강에 신경 쓰리라 보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자. 뭐 이런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레이트 리셋의 이제 핵심은 인플레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이 버블은 언젠가는 이제 터지게 마련이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 자산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좀 현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고 뭐 은행 예금에도 마이너스지만요. 그래도 지금은 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은행 예금인데 현금성 자산으로 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을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 주위에 굉장히 부자들이 많고요.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도 봤는데 이런 분들은 위기 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용기가 있습니다. 위기 때 무서워가지고 못 사거든요. 그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또 전에 다 사버리고요. 근데 그런 위기가 오면은 또 이게 부자들은 레버리지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또 자산을 더 사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부가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시기에는 적당한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다. 실질 금리는 물론 마이너스지만 적당한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 앞으로 뭐 1년 내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내에요. 그 올 하반기에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중한 좀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있는 강의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